민주당을 포함한 4+1 협의체 선거법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석패율제 도입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제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 저녁 7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국회에는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뺀 3+1 협의체가 일단 단일안을 마련했습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논란이 됐던 석패율제는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민주당과도 내부적으로 얘기가 됐겠죠. 자, 오늘 그래서 저녁 7시에 본회의를 열고 이 선거법 그리고 또 공수처법 또 예산 부수 법안 이런 것들을 일괄 상정해서 처리한다는 방침인데요. 자유한국당 어떻게 맞설까요? 일단 필리버스터 검토하고 있고 지금 합의한 선거법 내용은 현행 국회의석을 그대로 유지하고 다만 여기에 연동률을 50% 적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또 비례대표만을 겨냥한 비례한국당 만드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만약에 이대로 한다면 군소정당들이 난립하면서 투표용지만 해도 1m가 넘을 것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의회주의 파괴 행위와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버티기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는 장기화되고 있는 국회 파행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오늘 중으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예산 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하여 통과시키기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의사 일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 부수 법안과 기타 개혁 법안들 저희로서는 선거법이나 검찰개혁법과 관련한 부분들을 상정하고 더 미룰 수 없는 의사 일정들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님과 함께하는 의사 일정에 대한 합의를 자유한국당이 일단은 거부하고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의장님도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본회의 날치기 처리한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말씀을 드렸고 항의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본회의 열면은 지금 말을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또 유감이라고 어물쩍 넘어갈 게 아니라 입장문을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라고 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날치기 처리된다면 100개 정당이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투표용지 가장 짧은 것은 21개 정당이 나왔던 20대 총선 때의 투표용지고 길이는 33cm였습니다. 100개 정당을 가정할 경우에 길이는 무려 1.3m. 이게 내년 선거 날에 우리 국민들이 받게 될 투표용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진남 교수 저렇게 네. 될지는 이제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네. 먼저 자 이제 가장 걸림돌이었던 석패율제도 안 하기로 합의했으니까 네. 일단 다시 4+1 협의체는 이제 복원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예산안 처리했던 것처럼 오늘 이제 본회의를 열어서 그대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큰데 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이제 원래 본회의를 소집해서 그동안 예산안 통과 이후에 예산 부수 법안 및 민생 법안 처리를 좀 하자라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어떤 목표이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이 사실은 거부할 명분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를테면 예산 부수 법안과 더불어서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소위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공수처 설치 등 소위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이 같이 올라오게 되면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를 통해서 이것이 처리될지 안 될지 이거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것이 만약에 장기화되면
오늘 통과 가능성은 지금 현재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필리버스터를 하게 된다면 어떤 법안에 대해서 하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그 선거법 개정안이 올라오고 상장이 되면 예. 그 상장한 것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겠죠. 예. 또 이것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산안 부수 법안도 이를테면 우리가 필리버스터 하겠다 나올 수 있지만 그 어쨌든 명분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의장과 원내대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최소한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박종현 자유한국당은 지금 국회 본회의장 앞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까?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이제 의원들을 뭐 막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예. 국회 들어가는 문이 많이 있거든요. 예. 뒷문도 있고 예. 그것은 뭐 한계가 있을 거고요. 일단 오후 7시에 본회의를 소집한다고 했는데 민주 또 한국당의 양당 교섭단체 대표끼리 합의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예. 의장이 이제 국회 본회의 개를 알리면서 일괄적으로 이제 상정을 하겠죠. 예. 밀어붙인다면 그렇게 된다면 지난번에 이어서 예산안도 합의가 안 된 날치기라고 주장하는 이제 한국당 입장. 그다음에 국회가 사실 지금 법을 어기고 있거든요. 예산 부수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예산안이 돼야 되는데 예. 세금을 어떻게 거둘 건지는 하지도 않고 지금 쓸 돈만 그렇죠. 올려놔 있는 예.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이어서 또 국회가 이런 합의가 안 된 어떤 강행 처리, 날치기가 된다면 아마 국민들이 보고 싶지 않는 그런 풍경들이 이 성탄절 전야에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오늘 민주당이 임시국회에 이걸 상정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또 시간이 또 있거든요. 그 모레가 이제 성탄절이기 때문에 네. 하루도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어차피 합의가 안 된다면 민주당과 군소 친여 정당 네 당이 이제 합의한 그 안인 선거법과 예. 이 공수처법을 올리면서 한국당은 극력 저지하는 모양을 보이고 과연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강행 처리해도 되겠느냐 하는 어떤 국민적인 이런 감성이 호소하는 이런 모습들이 연출되지 않을까. 노영희 변호사,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합의 가능성이 이제 거의 사라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아무래도 뭐 한국당하고의 그런 협상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이제 더 이상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좀 그런 것보다도 4+1 협의체가 오늘 결과적으로 합의한 최종 내용이 253의 그 지역구와 비례 47석 현행 그대로 아닙니까? 예. 이게 원래 권고안은 비례를 100으로 하고 지역구를 200으로 하는 거였다가 그다음에 뭐 75석을 비례로 하는 거였다가 그냥 50석 했다가 또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고 다만 그냥 이 30석만 좀 연동률을 맞춰주자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예. 정말 정치라는 게 어렵구나 이 생각을 제가 이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한국당에서 지금 반대하는 게 이 연동률 50% 적용하는 이것 때문일 텐데 그게 아까 뭐 정계남 교수도 말했지만은 사실 이렇게 되면 이 법안이 선거법 새롭게 바뀐 거다라고 말하는 것도 조금 부끄럽고 사실은 예. 또 한국당이 여기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정계남 교수님 협상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아직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그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저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4+1 공조체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복원이 됐지 않습니까? 유지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막판까지 한국당과 지금 이번에 그 4+1이 그 합의한 안 그게 지역구 253대 비례 47석이잖아요. 예. 그렇게 따지면 지역구 줄여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게 한국당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또 그리고 한국당도 크게 지금까지 비공개적으로 합의해온 내용을 조율한 바에 의하면은 큰 차이가 없는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4년 전 19대 총선 그때 선거법으로 돌아간 느낌도 있어요. 연동형 비례제 도입 여부만 예. 다른 뿐이죠. 그렇다면 충분히 한국당과의 협상 여지는 있다. 그런 맥락이라면 저는 12월 국회에서 무리하게 이것을 민주당이 추진하기보다는 좀 숨고르기를 하고 나름대로 시도는 하겠습니다만 숨고르기를 통해서 국민 여론도 좀 나름대로 좀 순환시킨 다음에 예. 저는 1월 임시국회를 통해서 처리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최수영 교수, 지금 4+1 협의체가 합의한 내용으로 선거법이 바뀐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은 불리한가요? 그렇게만은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주는 거는 분명한데, 예. 그다음에 그러나 지금 뭐 이른바 위성정당이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유불리는 따지지 않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된다면은 보수 통합은 사라지고 각자가 그 개별적으로 뛴 다음에 나중에 선거 이후에 빅텐트, 보수의 빅텐트라는 다시 한번 선거 연대, 그러니까 정당 연대를 할 가능성이 크면서 그게 보수 연대를 할 것으로 보고요. 예. 지금 제가 국회에서 좀 전에 들은 바로는 7시 상정을 하는데 예.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회기 연장부터 상정을 그렇죠. 한다 그래요. 네. 회기 연장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4+1이 예. 회기 연장권을 먼저 올려서 그다음에 예산부수법안, 선거법, 공수처법 이런 식으로 올린다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회기 국민들에게 연장권은 필리버스터가 안 됩니까? 그거 지금 한국당은 그게 된다는 거죠. 된다는 건데 문희상 국회의장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지금 어떤 양당의 전략은 최소한 어떤 두 당의 전략은 국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날치기는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괄 상정하면 이걸 이번에 다 필리버스터 토론하면은 다음 회기 때 이걸 토론 못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26일 국회 때 상정을 하겠다는, 그래서 처리하겠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회기 연장의 건부터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들어가면은 아까 정기랑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올해 국회 때는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 상정 순서가 놓고 보면은 아마 내일까지는 별일이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 본회의를 열더라도 네네. 양문석 이사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뭐 정기남 교수나 최수영 교수가 하셨던 이야기하고 좀 다른 게 실질적으로 선거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 예비후 선거가 벌써 지난 12월 17일 날 시작이 된 이후에 각 당이 그 선거 대책 그 본부로 전환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계속해서 12월 말 내년 초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가기에는 서로가 다 부담스럽다라는 측면이 예. 1차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이 문제가 이제 처리가 될 거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네, 두 번째, 그러면 이 처리의 과정이 어떨까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지난 4월 달에 패스트트랙 과정에 있어서의 그 격렬한 그 폭력적인 모습들을 또 동물국회라고 비난하면서 지켜봐 왔는데 이번에는 이러한 폭력적이고 물리적인 그 저항이나 반대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내일 모레 선거를 앞두고 그렇지 않아도 4월 달에 그 폭력 혐의로 고발된 분들이 전혀 지금 수사를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또다시 폭력 저지가 가능하겠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필리버스터라는 쟁점으로 몇 번 이야기하다가 의장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오늘 밤 늦게 이 문제가 통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준영 변호사 전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비례 한국당이 나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결국 지금 현재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에는 지난번 예산안 통과에서 보듯이 한국당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4+1이 밀어붙이면 수적인 측면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언제보다 높아졌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밑에 썼듯이 이러려고 선거법 개정했느냐. 아까 노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20대하고 사실상 숫자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지역구가 253석, 지금 그 비례대표가 47석인데 그만큼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내부적 반발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인데요. 사실 지금 그 47석에서 보면은 준연동형으로 가는 게 30석이라고 해서 그 상한을 정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번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은 이 비례대표가 2개가 되는 것이죠. 17석 같은 경우에는 20대 지금까지 있었던 것처럼 쉽게 말하면 17석은 한국당과 그 민주당이 그 정당의 어떤 투표율에 따라서 나누고 실제로 나머지 30명을 어떻게 보면은 각각 위성 정당이 나눠 갖는 식으로 되는데 현재로서는 만약에 한국당이 이른바 비례 한국당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혜택이 사실상 정의당이 갈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에 한국당이 위성 정당을 만든다고 하면은 과연 이와 같이 이제 그 준연동형 내지 연동형 비례대표를 했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결국 돌고 돌아서 20대 내지는 그전으로 돌아가는 어떤 선거법이 아닌가.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선거법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가. 많은 국민들은 아마 내일자 신문에서 이와 같은 비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박종희 의원. 선거법은 이제 돌고 돌아서 결국은 민주당의 그 범여권의 결집을 통한 어떤 국회 점유 어떤 이런 누더기법이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선거법도 제가 지금 보면 한국당에서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 말하자면 비례 전문 정당 하나 만들고
한국당에서는 비례대표를 몇 명 공천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비례대표 한 표를 그쪽으로 달라고 하면 결국은 이 돌고 돌아서 온 이 선거법이 한국당에도 크게 불리하지 않다. 다만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뭐 유죄수 감찰 무마건이라든가 모든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그런 공수처법이라면 좋다, 합의해준다. 한국당에서도. 그 대신 공수처법을 만든 다음에 이 발효는 다음 정권 때부터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뭐 득실이 뭐 따져서 크게 불리할 게 없거든요. 다만 이제 이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한 또 예산안 날치기에 대한 의장 사과가 또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만 풀리면 저는 합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양문석 이사장. 예, 이제 계속해서 지적하는 게 군소정당의 난립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 뭐 한교안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 1m 이상의 이 투표 용지를 보여줬는데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우리나라의 총 유권자 수가 4,232만 정도가 됩니다. 4,232만. 그럼 1%가 42만 명이죠. 그러면 3%를 넘기려면 120만 표를 득표를 해야 됩니다. 3% 이하는 기본적으로 비례대표든 연동형이든 받지 못하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120만 표를 획득을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 역량이 있는 당은 한 3당 정도밖에 없어요. 정의당,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당, 그다음에 안철수당. 이렇게 이후에 쪼개지면 한 3당 정도를 제외하고는 득표율 3%를 120만 표를 전국적으로 획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군소정당의 난립이라는 부분들을 현재 선거법의 이 흠집내기 위한 논리이고 과장된 논리일 뿐이지 이 부분이 뭔가 큰 흐름에 있어서 영향을 줄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냉정하게 수치로 따져보면 어렵다. 알겠습니다. 박종현, 만약에 이제 비례한국당을 만든다고 쳤을 때 거기에는 지역구에 출마한 사람도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까? 지금은 안 되죠. 그게 이제 석패율제인데. 당을 따로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양문석 이사장 말씀하셨는데 3% 정도 득표율이라면은 120만 명이 아니고 투표율을 감안하면 한 5, 6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한석이 나옵니까? 그렇죠. 3% 이상 하면은 이제 한석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00개까지는 몰라도 한 4, 50개 정도는 군소정당을 출연할 수 있다. 가능성은 높아. 잠깐만요. 그거는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투표율 대비 3%가 아니고요. 전체 유권자 대비 3%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유권자 수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232만 명 정도가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때 총 유권자 수였거든요. 그러면 인구가 줄었다 하더라도 4,200만 정도가 되는데 4,200만의 1%는 42만 명이고요. 3%는 120만 명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득표율이 3%이기 때문에 총 표수의 득표율이기 때문에 절대로 유권자가 4,200만이 넘나요? 지금 19세 이상 아니 유권자가 4,200만 명이면 한 60% 투표하면 한 2,400만 명이 투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인구 그렇죠. 지금 그렇죠. 5,500만 정도 되는데 3%면 한 6, 70만 정도 되는 거죠. 19세 이상이 4,200만 계산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19대 대통령 선거의 총 유권자 수를 중앙선관위가 밝힌 수치가 4,232만 명입니다. 거기에 투표율이 60%가 되면 몇 명이 됩니까? 그건 거기에 득표율이 전자계산기를 3%입니다. 거기에 득표율이. 지금 현재 비례한국당 논란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정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선거라고 하는 것을 어찌 보면 유권자를 우롱하는 하나의 논법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회사를 얘기할 때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잖아요. 이거 페이퍼 정당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지역구 정당 후보만 나가고 비례 정당 후보만 만드는 이것은 지금 우리 공포 마케팅이지 일종의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겁박할 수는 있지만 실제 이것이 현실화됐을 때 뭐 봉쇄 조항 아까 득표율의 3%라고 하는 봉쇄 조항도 있지만 기본적으로요. 당 자체가 다릅니다. 이중당적을 못 갖게 돼 있어요. 선거법상. 그러면은 선거법 위반 여지도 굉장히 크고요. 또 선거 운동을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난점이 많고요. 더 나아가서 정말 상식 있는 우리 유권자들이 저는 충분히 판별해 줄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실제 말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위성정당 논란 자체는 저는 현실화되기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대선 때 전국 유권자가 4,242만
그렇군요. 그 왜 의심을 하세요? 그 우리 앵커께서 그걸 굳이 확인하는 의심할 거 좋지 필요가 않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지금 뭐 그 사람들이 달랑 그 이것만 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100% 투표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총 투표율 그 총 유권자 대비 3%라니까요. 득표율. 득표율이에요. 투표율이 아니고. 예. 아, 그 득표율. 그래. 예. 득표율이 그러면은 3%라고. 7, 80만 되는 거죠. 아니, 아우 참나. 총 유권자가 4천만이고 득표율이 3% 이상이라야 그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20만 표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예, 짧게 해주십시오. 뭐 제가 길게 한 건 아닌데. 하여튼 또 그 이번 선거법이 바뀌면서 지금 고3들이 그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유권자 수가 늘 수 있습니다. 자, 아까 그 선거법 뭐 개혁이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선거법 개정이죠. 게임의 룰을 바꾸는데 당초 취지가 이제 사표 방지라든가 이제 소수 정당, 소수의 목소리 또 정치적 약자 이익을 국정에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여야 협상 과정을 보니까 완전히 밥그릇 싸움의 어떤 추악한 그런 단면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에서 그럼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비례대표 정당을 만든다는 거다.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네. 그거 뭐 좋고 나쁨의 이런 판단 근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최주정 변호사 어떤 말씀하셨어요? 아까 그 뭐 전체적인 득표율이냐 뭐 예. 그 했는데 득표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표했는 사람 대비하는 것이 일단 맞는 것 같고요. 결국 지금 이런 그 논란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 도입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미 사실 이와 같은 정치적 실험은 실패했다는 것이 이미 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아까 위성정당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한국당의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비판하고 있지만 오히려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4+1 이 4가 1의 위성정당, 기성 위성정당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와 같은 위성정당화 되는 것을 막자라고 했는데 결국 통과되면은 결국은 그와 같은 그 한국당이 이른바 그 비례 한국당 내지는 위성정당 만드는 것을 법적으로 저지할 방법 또한 없는 겁니다.